안녕하세요. 이매진 이재용의 탐나는 재테크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제 고수에게 배워보는 진짜 돈 공부 시간. 오늘 모실 분은요, 직장인들에게 똑똑한 돈 관리 비법을 강의하면서 네. 대한민국 넘버원 머니 트레이너로 활동 중인 분입니다. 아, 필요해요. 예, 경제 칼럼니스트이자 재테크 분야 베스트셀러 작가이신 김경필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1년에 100회 이상의 강의를 하시는 정말 일타 강사라고 들었는데 그 수많은 직장인들에게 네. 다양한 방법으로 자수성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비법들을 전수하고 계시다 그러는데 맞는 얘기죠? 줌이라고 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네. 강의를 또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2030들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게 되고 네. 또 그 2030들이 지금 이제 3040이 되고 또 4050이 되고 이렇게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그런 멘토링을 좀 해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네. 또 자수성가한 사람들도 만나시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다면서요? 일단 우리가 부자 그러면 개념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부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어느 정도가 부자냐 네. 또 이런 걸 생각할 뭐 수가 있지 다 않습니까? 다르죠. 다르죠. 느끼는 생각하는 부자. 게. 그렇죠. 이재용 씨가 생각하는 부자는? 부자는 어떤 부자? 저는 그 세금 걱정하고 그다음 돈을 어떻게 굴려야 되지? 이 걱정이 동시에 있는 사람은 부자 아닌가 싶어요. 그것도 좀 일리가 있는 얘기네요. 네. 네. 아, 제가 생각하는 부자, 저는 그냥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 수 있으면 저는 부자라고 생각.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차원이 다르네요. 사실 부자는 그럼 걱정을 해야만 부자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네. 또 반대로 사실은 말씀하신 거는 내가 하고 걱정이 싶은 건 없어야지. 걱정이 없어야 네, 부자다 네, 이렇게 생각할 네. 수 있는데 둘 다 사실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저는 약간 후자 쪽을 생각하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직장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월급쟁이라고 하는 네. 분들이 부자가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의 자신의 생활을 노후에 그러니까 소득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도 편안하게 영위할 그대로 수 유지할 있어야죠. 수 있는 네.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월급쟁이 부자다라고 얘기할 네. 수 있는 거죠. 네. 흔히 얘기하는 이제 자수성가형 부자. 네. 자 그런데 그게 쉽냐? 그럼 사실 지금 직장 생활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지금 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막막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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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월급쟁이들이 부자의 기준을 놓는다는 뭐 재벌 같은 그런 부자의 기준이 아니고 네. 사실 내가 지금의 이런 평안한 생활을 나중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평생 할 수 있느냐 그 준비를 우리는 부자의 포인트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첫 번째는 내 집 마련이 돼야 됩니다. 네. 일단 그렇죠. 주거가 안정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요즘 뭐 집값이 워낙 비싸졌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이 왜 재테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가를 이제 제가 뭐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첫 번째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많은 젊은이들 특히 젊은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40대 50대들도 요즘 파이어족이라는 게 유행하지 않습니까? 네. 빨리 일해서 빨리 돈 벌어가지고 빨리 일해서 은퇴하는 거? 빨리 은퇴하는 거. 네. 자 그런데 뭐 이런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파이어족에 관련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 네. 정말 혹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자 그런데 그 내용들을 잘 보면 뭐 주식을 해서 대박이 났다, 경매를 해서 뭐 수십억 부자가 됐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말 나도 정말 저렇게 하면 좋겠구나. 근데 사실은 1000명이 시도했을 때 한두 명이 성공할까 말까. 확률도 네, 네, 그렇죠. 그것도 어렵죠. 그런 어떤 것을 마치 모든 사람이 따라하면 할 수 있는 것처럼 약간 판타지를 집어넣은 게 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000명이 했을 때 한두 명이 성공하는 재테크 방법보다는 뭐 굉장히 당장은 엄청난 폭발적인 어떤 성장이 없더라도 1000명이 다 모두가 따라했을 때 어떤 발전이 있을 수 있는 재테크를 해야 된다. 근데 요즘 젊은 직장인들이 일을 빨리 끝내고 그냥 좀 안락하게 여유 있게 살고 싶어하는 이유가요. 선배들의 모습이 나의 미래인데 그 모습을 보니까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아. 예? 바람직하지 저거 않아. 맨날 그냥 인상 쓰고 와가지고 이거 하고 월급 타고 집에 와서 막 이러니까 난 저렇게 안 살아야지 이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돈을 어느 정도 좀 모아야 그 다음에 내가 노후에도 지금 정도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텐데 네.
돈이 안 모이는 이유는 뭐냐? 근데 돈을 버는 네. 것보다 모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못 그러는데 모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 맞습니다. 사실 재테크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프로세스거든요.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 이 세 가지의 프로세스입니다. 자, 그런데 불리고에 너무 생각이 가 있고 네. 아끼고 모으고를 지금 사실은 소홀히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사실은 너무 조금이고 불리는 거 보면 남들 하는 거 보면 뭐 이게 엄청나죠. 일확천금 같잖아요. 아끼고 모으고 불리면 얼마나 좋겠어. 아끼고 모으고 날리고 환장하는 거야. 환장해. 네. 그러네요. 아껴서 이럴 수도 모았는데 한꺼번에. 맞아. 이럴 수도 그건 안 불릴 돼. 수도 있고 날릴 수도 있고. 네, 기본적으로 왜 우리가 돈을 못 모으고 있는지, 특히 직장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와, 당신이 돈을 못 모으는 5가지의 적이 있네요. 5적. 네, 첫 번째. 마이너스 통. 마이너스 통장을 월급 통장으로 사용한다. 지금 마이너스 통장 사실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네. 자, 그런데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꺼내서 그걸 주식을 샀다든지 뭐 갭 투자를 했다든지 그러면 그나마 그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가 어딘가 자산으로 남아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이너스라는 것은 작년에 여름 휴가 좀 세게 다녀와가지고 네. 그 여파로 생긴 마이너스, 나도 모르게 조금씩 늘어난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그 마이너스가 이렇게 바라보면은 솔직히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걸 월급 통장으로 쓰는 거예요. 왜냐? 월급 통장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쓰면 일단 마이너스가 월급 들어오는 날은 싹 줄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마이너스가 막 걱정됐는데 순간적으로 마이너스가 주니까 좀 기분이 괜찮아요.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그렇죠. 계속 꺼내 쓰는 거야. 그러다 보면 처음에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있을 땐 되게 그게 불편했거든요. 저거 어떻게 갚을까, 해소할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마이너스 통장을 월급 통장으로 쓰다 보면요. 이제는 어느 순간 그냥 마이너스가 일상이 돼버려요. 그렇죠. 내가 마이너스고 마이너스가 그냥 한 몸이 돼서 돌아가다 보면 이걸 갚아야 되겠다 할 의지나 계획이 다 약해지는 거예요. 그냥 인식을 못 해. 인식을 못한 그냥 늘 마이너스는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분리시켜야 돼. 근데 제가 월급으로 살 때 마이너스 1,000만 원 통장. 마이너스 통장이 있었는데요. 그게 월급 통장이에요? 이게 비워지면 그냥 들어왔다가 또 갚아줬다. 내가 돈 들어오면 갚아줬다가 이래요. 아. 근데 또 이자율이 높긴 한데 그거를 뭐 한 3, 4일 만에 갚기도 하고 또 뭐 길면 10일 뭐 이렇게 해서 또 갚기도 하고 보너스 들어오면 또 갚고 이러니까 인지를 못 해요. 근데 이자는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요거. 살금살금 빠지고 그렇죠. 있는데 마이너스 통장과 월급 통장을 지금 같이 쓰고 계신다면 이걸 빨리 분리하셔서 그 불편함을 계속 유지하고 그치? 네. 매달 자동이체로 얼마만큼이라도 갚아지게. 정기적으로 갚아야 돼요. 이거 합치면 안 돼. 이거 나눠야 돼요. 할인의 유혹. 할인의 유혹. 할인의 유혹. 여러 가지 유혹이 있는데 할인의 유혹. 자, 현대인들은 말이죠. 네. 물건을 살 때 필요한 걸 사는 게 아닙니다. 싸면 그냥 사요. 홈쇼핑에서 24개월, 36개월까지 할부하는 거 보고 하루에 단돈 뭐 한 얼마? 달에 몇 천 그럼 원도 안 먼저, 돼. 먼저 사지. 예. 그러니까 괜한 쇼핑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부담이 안 되니까. 우리가 마트에 가면 수박이 이렇게 있는데 수박 한 통에 15,000원, 반 통에 10,000원. 이렇게 써 있으면 보통 뭘 사냐? 그러면 15,000원에 한 통이 더 싸 보이기 때문에 그걸 삽니다. 통을 사죠. 자, 그런데 사실 우리 4인 가구, 5인 가구도 수박 반 통 먹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가 필요한가가 소비의 첫 번째 포인트가 돼야 되는데 네. 그냥 뭐 싸다 그러면 사는 비교를 거예요. 해서 이것보단 얘가 싸다. 싸니까 양이 커도 이거를 그렇죠. 사서 그러고 결국은 남겨가지고 버리고. 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형 마트 같은 데 보면 그 물건들을 막 패키지로 굉장히 네. 많이 파는데 좀 싸잖아. 일단 네. 한 단가는. 야, 이거 괜찮은데 그러고 이제 사는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할부라 그러면 당장 빠져나가는 돈에 그 맞아요. 부담이 없으니까는 네네. 일단 좀 부담 없이 사게 되더라고요. 네. 저도 이걸 떨쳐놔야 돼. 할부를 끊어야 돼. 돈을 못 모으는 5적 중에 세 번째. 네. 할부. 신용카드의 무이자 할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 신용카드 이것도 얘기하면 또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왜 우리가 적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신용카드가 적이라기보다는 신용카드를 좀 잘못 사용하는 습관이 적이라고 봐야 네, 되겠죠. 네, 네. 왜냐하면 신용카드는 우리가 이제 직장인들은 프로세스가 이래요. 벌고 그다음 모으고 그다음 쓰고 이런 프로세스를 가야 되는데 쓰고 먼저 써. 예, 먼저 써. 그걸 그리고 갚아. 그다음에 벌고 그다음 갚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되다 보면 언젠가는 쓰고 못 갚게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아까 마이너스 통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떡해. 네. 그래서 우리가 순서가 잘못돼 있다. 그리고 이제 무이자 할부라는 게 사실은 뭐 저도 굉장히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비싼 물건은 정말 갖고 싶은데 지금 현재 내 예산이 없다. 그러면 네.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일단 먼저 싸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홈쇼핑 같은 데 보면 뭐 무이자 할부 몇 개월이면 너무 한 달에 길어. 얼마밖에 안 된다. 네.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사실 정말 고수는 말이죠. 돈을 쓸 때 모아둔 돈을 쓰는 게 고수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하수가 이제 번 돈을 쓰는 거예요. 최하수가 뭐냐? 아직 벌지도 않은 돈을 쓰는 거죠. 할부로 미리. 이거는 아직 벌지도 않은 돈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를 쓰면서 그렇게 된다고요. 그쵸. 외상은 소도 잡아먹는다고. 맞아요. 카드가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무이자 할부 조심해라. 네. 4번. 네. 네 번째 적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금융상품 가입. 이거 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은행 가면은 그쪽에서 막 권하는 상품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막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이걸 내가 왜 했나 싶고 안 하려고 하면은 손해가 엄청 나는 것도 있고. 네, 그쪽에서 권하는 상품 했다가 저는 큰일 났잖아요. 사실은 잘못된 금융상품 가입이 네 번째 적으로 지금 네.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이제 만나보면은 2030 직장인뿐만 아니라 4050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면 월급이 한 300만 원인데 종신보험 한 50만 원 정도 내고 있어요. 근데 보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필요한 거긴 하지만 사실 보험은 비용이거든요. 네. 물론 뭐 연금과 같은 그런 상품들은 저축의 기능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암보험이나 실손보험이나 이런 것들, 종신보험 이런 건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이런 대부분 비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느 정도 보험료를 내야 됩니까? 이런 걸 많이 질문을 받는데 사실은 뭐 우리나라 보험사들이 보험을 만들 때 보험료 자체가 조금 높은 사이즈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렇지 엄밀히 말하면 자기 소득의 3% 이상 가입하면 안 되거든요. 보장성 보험은 3%. 3%. 그 정도 수준이 적절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저축과 같은 연금 빼고.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300, 400 월급인데 뭐 50만 원, 60만 원짜리 그런 종신보험이라든지 이런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라든지 또 하나 세제 혜택이 있다는 이유로 뭐 무슨 상품인지도 모르고 막 그냥 가입하는 거예요. 네, 일단 들고 보는 거야. 네. 자,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사실은 내가 그 상품의 원래 어떤 컨셉과 내가 의도하는 게 맞는데 그 안에 할인이라는 또는 뭐 세제 혜택이라는 쿠폰이 들어있으면 너무 땡큐지만 내가 어떻게 보면 혜택 때문에 본 제품을 산다는 건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주객이 전도되는. 사은품 때문에 뭐 사고 맞아요. 그거는 그런 거랑 뭐 똑같은 얼마나치 이상 사면은 뭐 이만한 거 준다고 그래서 그거 받으려고 저거 사가지고 쟁여 이거랑 똑같네. 그래. 나와 맞지 않은 금융상품 가입 알고 들어라. 맞는 거 들어라. 5번. 이 적이 가장 사실은 저축을 못하게 하는 원인 중에 위에 네 가지도 물론 있지만 이것은 거의 제가 만나본 많은 직장인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이것 때문에 저축은 돈을 해요? 저축은 합니다. 하는데? 하긴 하는데 목적 없는 저축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축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야, 이 저축은 왜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거는 무슨 목적으로 합니다라고 탁 입이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쓰기는 좀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 그래도 저축하면 다행이네. 네, 그렇죠. 다 쓰는 저축. 것보단 낫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저축이 연기된 소비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는 지출이 돼. 네. 목적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직장 생활하고 한 7년 정도 지나면 일반 직장인들이 최소한 한 1억 정도는 있어야 본인이 결혼을 하든 독립을 하든 청약을 하든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 뭐 꽤 급여를 많이 받았고 뭐 저축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한 5년, 7년 됐는데도 아직 수중에 돈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축 열심히 했지만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갖고 저축을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달이 적금 만기다 그러면 아침에 차에 시동을 딱 걸면 차에서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왜냐면은 차를 좀 바꿔야 될 때가 된것 같아요. 네. 잡소리 같이. 소리가 막 크게 들려. 왜냐하면 이번 달이 적금 만기니까 자꾸. 목돈이 생겼으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달이 적금 만기다. 그러면 뭐 사고 싶은 게 생겨요. 백화점에 같은데 딱 가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꽂히는 게 생기죠. 가방이 눈에 확 들어오는. 네. 근데 재밌는 건 나만 없는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가방의 가격을 딱 확인했는데 야, 이건 놀라운 게 내 적금 만기 금액하고 너무 비슷해. 이건 사라는 얘기야. 이거는 사라는 약이다.
신에 계시다. 때에 딱 맞춰가지고. 근데 그러면 이건 잘못된 얘기네. 뭐? 야, 무조건 네 월급의 30%는 무조건 저금해. 옛날에 저희 때는 그랬어요. 그건 맞는 선배들이. 얘기죠. 근데 목적 없는 저축이라고 이게 5조 안에 들어 있으니까 네네. 그렇다면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저축을 해야 되나? 근데 사실 그 우리 이재용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뭐 26년 아까 하셨다고 네. 그랬는데 과거에는 직장을 잡고 20대 중후반 정도의 직장을 잡으면 네. 그때는 20대 후반에 결혼을 많이 했잖아요. 네, 저도 그랬어요. 한 2, 3년 지나면 결혼을 해야 되니까 누가 안 가르쳐줘도 결혼 자금이라고 하는 어떤 목표가 생겨 돈을 안 모으면 결혼을 못 하니까. 맞아요. 직장 생활 시작하면 네. 모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 저 선배가 야 30% 무조건 저축해라. 네, 네. 그 30% 저축해서 뭐 지금 우리 2030들처럼 뭐 어디 뭐 쓰거나 뭐 쇼핑을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목돈을 모았죠. 모아서 빨리 결혼 자금을 만들어야 되겠다. 목적이 있었던 목적이 거죠. 있었다는 네, 거죠. 네, 근데 네. 요즘은 20한 뭐 6, 7세에 만약에 사회 나온다. 그럼 결혼 언제 해요? 요즘은 결혼해도 30대 중반이잖아요. 네. 그럼 어떤 사람이 지금 막 돈 벌고 있는데 나 한 10년 후에 결혼할 거니까 결혼 자금 모아야지 이런 생각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결혼한 사람조차도 집을 사야지. 우리 때만 해도 이제 빨리 집을 사야지. 이게 또 저축의 목적이었는데 집을 못 사니까. 집을 지금 너무 비싸니까 아예 포기를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축을 위한 노하우가 뭐가 있을까요? 내가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기 위한. 네, 제가 부자까지 아니라 한 1억 모을 수 있어요. 예, 개인적으로 제가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첫 월급을 155만 원을 받았던 90년대 중후반에 삼성그룹도 그렇게 뭐 연봉이 높지 않았는데 그때 초봉이 이제 150? 155만. 그러니까 지금 화폐 가치로하면 300만 원 넘는 것 네, 같긴 한데 저는 80%를 저축했어요. 네, 많이 하셨네요. 네, 근데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하면은 뭐 욕을 많이 먹었어 이 얘기하고. 아, 근데 네. 제가 80%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 155만 원을 받아서 124만 원을 재형저축하고 정기적금 네. 가입을 했는데 남는 게 31만 원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았어? 그럼 지금 31만 원이면 지금 돈으로 하면 한 65, 70 요 정도 되거든요. 하루에 2만 원 가지고 사는 근데 저녁에 한 2만 원 정도 있으면 소주 먹었어요. 먹고 한 2차까지 갔어요. 그럼. 사실은 제가 그 돈이 막 정말 뭐 흥청망청 윤택하게 쓰진 않았지만 그거 가지고 이렇게 불편함을 못 느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그냥 80%를 처음에 그냥 초장에 빡 해버린 것이 그럴 수 있네. 예, 어떻게 보면은 성공 비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지금의 2030들한테 월급의 80% 하라는 건 못할 불가능합니다. 거예요. 예, 지금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다 그러면 부모님이 같이 거주하면서 고정비를 해결해 준다면 60%까지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그 직장 초년기, 그러니까 소득이 낮을 때 더 많이 저축을 해라 이런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절대 금액으로는 당연히 많이 할 수는 없죠. 왜냐면 네. 월급이 적으니까.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사회초년생 때 저축률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많은 직장인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만나보면 작가님 제가 지금은 200, 300밖에 못 받으니까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나중에 대리 달고 과장 달고 차장 달아서 한 500, 600, 700 타면 그때 저축 좀 많이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아마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3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진짜 독하게 마음 먹으면 200은 할 수 있지만 대리 달고 과장 달아서 400, 500 받으면 200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안 돼요. 왜? 액수를 더 나눠야 그때는 되는데? 후배들도 좀 사줘야 돼. 쓸 데가 많아. 쓸 때가 많아요. 경조사도 나가야 돼.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저축의 골든 타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축의 골든 타임은 15년이거든요. 결혼하고 15년 지나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저축 한 푼을 못 합니다. 이상하다. 월급을 많이 받으면 저축 그래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만나본 그 직장인들 중에는 월급 300부터 3천만 원까지 있거든요. 월급이 3천이에요. 네. 연봉이 3천이 아니라. 근데 월급 3천인 분도 결혼하고 15년 지나니까 저축을 한 푼도 못 해요. 왜 그런 자녀 거야? 리스크. 궁금하시죠? 네. 아이들이. 제가 그 집에 놀러 갔다 왔거든요. 하도 놀러 오라 그래서 갔는데 일단 그 집이 차가 2대인데 차가 제가 모르는 차예요. 살림 규모가 있네. 이름을 모르겠네. 이름을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은 아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소득이 3천만 원 정도 타면 씀씀이가 그냥 높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 이재용 아나운서님 아까 딱 말씀하신 게 맞는 게 항상 강조하는 게 초년생 때 세게 저축하는 습관을 먼저 들여서 물론 금액은 좀 적을지 모르지만 저축률이 높아야 된다. 그렇다면 저축의 기간은 어떻게 할까요?
이게 뭐 1년짜리, 뭐 3년짜리, 뭐 5년짜리 뭐 이렇게. 저희 때는 뭐 1년짜리나 3년짜리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무슨 개인연금이라고 해서 뭐 10년, 20년 네. 후에 하는 것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지면서 과연 저축을 이렇게 분산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했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4050 분들도 마찬가지고 2030도 마찬가지고 과연 집값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올라갈 거냐.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나라가 주택이라고 하는 자산의 상대 가치가 앞으로 20, 30년 후도 여전히 강한 상대 가치를 갖는다면 분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되도록이면 빨리 시드머니를 모아서 그러니까 막 분산해서 뭐 5년 후에 차 타는 거 10년 후에 이거 다 필요 없고 되도록이면은 단기 목적 자금을 빨리 만들어서 빨리 집에 투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아유 집이 오를 만큼 올랐는데 뭐 더 가겠어? 뭐 이제 좀 조정도 받고 좀 떨어질 날도 오겠지. 라고 한다면야 당연히 목돈을 단기 목적 자금에만 쏟아붓는 게 아니라 좀 밸런스를 좀 나누는 것이 좀 필요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모으고 모아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1억부터 시작을 해서 더 모으고 집도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직장에 다니는 월급 생활자들은 그걸 쪼개서 어떻게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걸 판넬을 보면서 좀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급 사용 설명서예요. 네. 32세 김대리네요. 네.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월급이 300만 원? 뭐 지금 보니까 내용을 쭉 보시면 아마 다 저 정도는 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아니 뭐 용돈도 드리고 적금도 용돈도 하고 드리고. 주식도 하고 나름 알뜰하게 우선은 사는 것 저축을 한번 볼게요. 이 정도면은 뭐 20% 이상은 고정적으로 이제 저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300만 원 월급 받아가지고 다 쓰고 지금 228만 원이다라고 하면 한 역시 70만 원 정도가 뭔가 잉여가 있는 거죠. 여유자금. 네, 여유자금, 잉여.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걸 남기지 월급을 말아야 받을 되는구나. 때 월급 통장이 0이 되는 거 월급이 진짜 말 그대로 스치고 지나간다.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스치고 지나가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 내가 월급 통장에 뭐가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남아 있다. 자, 그러면 이걸 왜 남겼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 내가 이렇게 쓰다가 혹시 또 갑자기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이 상황. 생길까 봐 이런 걸 여유 있게 그러니까 언젠가 남긴다. 쓰겠다 이거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거를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너무 미리 다 뭘 책을 다 보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신 말씀 지금 제가 암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혹시 쓸 일 생길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100% 씁니다. 네. 이거 저축되는 것보다는 거의 소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거를 그냥 무서워하지 말고 저축으로 그냥 묶어버려야 돼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그러면 140만 원 정도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또 카드가 있는데 뭐 현금 막 부족할 일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축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왜냐하면 여기서 여윳돈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경조사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주식비에서 80만 원인데 외식비를 제외했어요. 그럼 A는 뭘 사죠? 외식비가 제외돼 있구나. 예. 그다음에 이제 극장도 한번 가야 되고 우리가 뮤지컬도 하나 봐야 되고. 일단은 여기 아이고. 자, 일단 고정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정 지출이라는 거는 내가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고정 지출은 딱 한 번 정해지면 안 변하니까 그냥 그건 신경을 안 쓰는 거야. 당연히 나가야 당연히 될 거. 나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거기에 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고정 지출은 한 번 지금 정해지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항상 의심을 하고 쳐다봐야 돼요. 잘 보시면 통신비 11만 원이잖아요. 네. 저는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것이 이분이 11만 원, 300만 원 버는 분이 11만 원 정도 쓰는 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분이 뭐 굉장히 특이하거나 뭐 아주 과소비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분이 내가 뭔가 정말 돈을 모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다 그러면 이 통신비는 1년에 12번 반복됩니다. 이게 얼마냐면은 이게 120만 원이 넘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알뜰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알뜰폰이 데이터 무제한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얼마냐면 16,100원입니다. 16,100원이 통신비인데 무제한이에요, 데이터가. 물론 기기값이 들어가면 조금 비싸지긴 하겠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300만 원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통신비를 11만 원을 낸다. 만약에 정말 저축을 강하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비는 줄일 수가 없죠. 이거 네. 만약에 이거는 택시를 뭐 타고 다녀서 이렇게 나온 거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건 아닐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고정비 중에서 통신비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관리비가 있는 걸 보니까 독립주거 생활을 하시는 네, 독립주거 생활. 그러다 보니까 주식비가 많이 들어가요. 주식비. 네. 이 주식비가 뭐냐? 여기서 외식비는 제외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대리님이 남성분인지 여성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남성분이라고 봤을 때 집에서 혼자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80만 원을 장바 갖고 와서 배달. 하진 않았을 것 같고 이거 배달. 배달 같거든요. 배달. 배달. 그러니까 이런 여기에서도 것들 좀 줄여야 되겠다. 그렇죠. 일단 엥겔 지수는 말이죠. 네.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20%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럼 이 그러면 300만 원에 60만 원이 넘으면 안 되네. 60만 원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20만 원 이제 빼야 좀 돼. 줄여야 되고. 20만 원 줄여야 돼. 대출이자야 뭐 이거 지금 전세 아마 들어오면서 8천만 원 보증금 일부를 아마 대출을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신 것 같고 뭐 부모님 용돈이야 뭐 이건 뭐 드려야죠. 드려야 되는 거고. 자 여기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나오죠. 보험 실비와 안보험으로 20만 원을 내고 있다. 제가 뭐라 3% 그랬냐면 이상 3% 넘으면 안 된다 된다고. 그랬어요. 자 물론 이건 개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보장성 보험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3%. 8, 9만 원이면 충분히 이 32세의 남자분에게 충분한 보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8, 9만 원이 1년에 12달 하면 얼마냐면 이게 100만 원이거든요. 지금 국가에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100만 원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정도는 보험 들으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고 거기에 가장 문제가 남은 돈. 목적 없는 잉여와 목적 없는 저축. 자, 얘네들이 과연 나중에 이분의 결혼 자금이나 주택 자금으로 갈 거냐, 아니면 플렉스 소비로 빠져나갈 거냐. 이거는 제가 딱 봤을 때는 쓰실 지금은 안 거면 쓰는 돼요. 거지. 예, 씁니다. 이거. 네. 이러면 뭐 답이 없는 거죠. 근데 너무 희한한 게 절반 이상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럼요. 계산을 안 해서 해보니까. 그래요. 안 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 의심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하다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먹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여기에 이제 다른 이 잉여 자금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쇼핑 유흥비 같은 걸로 좀 나갈 수 있는데 이 젊은이들이 뭐 젊은이뿐만 아니라 사실 뭐 40대 50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돈을 왜 쓰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현대인들이 돈을 왜 쓰느냐? 네. 왜 쓸 것 같으세요, 돈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 만족. 저는 그냥 자기 만족. 자기 만족. 제가 갖고 싶은 것들, 뭐 입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근데 현대인들이 돈을 쓰는 이유는 필요한 걸 사는데 돈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럼 과신. 잘 보시면 뭐냐면 행복해지려고 돈을 쓰는 거예요. 행복해지려고 돈을 쓴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지금 우울하다는 거야. 네.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행복이라는 게 뭔가를 하면은 행복해질 거라는 착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자, 내가 아주 정말 핫플레이스를 놀러 가. 그다음에 또 뭐 맛있는 걸 먹어. 뭐를 사. 그러면 이 행동을 하면 나는 지금 우울한 기분에서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소비 하시잖아요? 더 우울해집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제가 깜짝 놀라는 뭘 게 비교해? 아니 그 월급을 우리 큰애 얘기입니다. 그 월급이에요. 그 월급을 받아서 골프를 쳐요. 해외 여행을 안 가니까 그 비용으로 하겠다. 그 비용으로 골프를 치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누나도 알지만 골프 한 번 나오면 얼마 들어요? 한 3, 40만 원 되죠? 한 3, 30만 원 네. 들어요. 그러면은 그거 꽤 큰 돈이거든요. 게다가 그 시간이 하루 종일 걸려. 그러니까. 90년대에 돈을 열심히 정말 모았던 사람들 다 지금 보면 저를 포함해서 돈 못 쓰거든요. 지금 네. 왜 돈을 못 쓰냐면 돈을 못 쓴다는 게 그때는 정말 돈을 모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금은 솔직히 이제 뭐 부자라고 말하긴 좀 쑥스럽지만 그래도 돈을 쓸 수는 있는데 이게 안 돼요. 마음이 불편해. 몸에 배가 몸에 배서 이걸 안 쓰고 이게 세이브 됐다고 생각하는 기쁨이 더 크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은 뭔가를 내가 해야만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돈 안 쓰고 행복해지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행복은 뭔가 행동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행복은 과학자들이 얘기하건대
미래의 희망과 가능성이 증가될 때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근데 왜 돈을 쓰면 기분이 안 좋냐? 아, 내 통장에 잔고가 줄잖아. 그럼 이게 미래의 희망과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그쵸, 느낌 멀어지네. 때문에 당장 순간은 굉장히 기쁜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걱정이 몰려오고 사실은 별로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지금 예시로 나온 이 젊은 직장인 같은 경우도 그냥 뭐 다 이러고 쓰는 거 아니야? 라고 넘어갈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떤 뚜렷한 목표가 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 변동 지출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겨울에 됐어. 뭉클한 거 하나 사서 입고 싶고.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에는 뭐 보너스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건 내용이 안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비를 항상 매달 똑같게 할 수 있다면 저축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소비가 맨날 달라지니까 예기치 않은 소비가 생겨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저축을 많이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소비를 매달 똑같은 달을 지나는데 왜 소비가 달라지느냐? 왜 소비가 달라지도록 하는 포인트가 뭐냐? 제가 한 4-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명절. 그다음에 휴가. 그다음에 이벤트.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겨울에는 의복비가 좀 많이 들잖아요. 네. 평상시에는 용돈으로 살 수 있지만 겨울에는 뭐 하나만 사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뭐 겨울 의복비.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절 지출이라고. 그러니까 그 계절 지출만큼을 따로 모아야 돼요. 따로 그래서 통장을 월급을 탔을 때 예를 들면 이 월급 통장 외로 다른 통장에 저수지라고 하죠. 저수지. 네. 매달 이제 월급을 타면 자동이체로 여기다가 돈을 보내야 되겠죠. 내가 얼마? 월급 300이다 그러면 300~400만 원 이상은 계절 지출이 가면 안 돼요. 이 300~400만 원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행, 이벤트, 명절, 휴가 이거죠. 그런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모으려면 만약에 400만 원이다 그러면 33만 원씩 매달 자동이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매달 33만 원을 자동이체해서 여행이나 명절이나 휴가 때 써야 될 돈이 따로 있어. 그러면 나는 이 월급은 이제 항상 평월은 똑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평월은 항상 똑같이 쓰고 휴가 계획이 세워졌어. 그러면 이 휴가를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한 150만 원을 쓴 거야. 그럼 이 150만 원 카드 값은 저 400만 원 통장에서 꺼내다가 결제를 해야죠. 따로 딱 놓고. 따로. 그래서 이게 따로 관리를 하면 나는 이제 소비를 항상 평달은 계절 지출이 없는 평달은 똑같이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한 1억 정도 만들어 놓고 내 집을 마련해요. 그래서 요거 이제 32세의 김대리였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 집 마련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쭉 직장 생활을 하면서 50대에 김 부장이 됐어요. 김 부장님이 돼서 월급 관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 부장님 사실 뭐 기본적인 원리는 다 똑같은데 아마 김 부장님이 여기에서 지출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자녀 사교육비. 교육비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뭐 어차피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또 많은 분들이 그 교육비를 얘기를 하면 내가 그래서 결혼을 안 한다. 결혼하더라도 뭐 애를 안 낳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애 안 낳는다 그래서 또 그 돈이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애 안 낳으면 또 애 없는 스트레스를 또 딴 데다 풀어. 맞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 돈이 나가거든요. 이제 소득은 굉장히 높아졌지만 지출이 커서 잉여가 되게 작다 이거죠. 근데 그 가계부를 봐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해요. 근데 그때는 노후 자금 같은 건 따로 이렇게 해놔야 될 텐데. 해야 되는데 그때도 보면은 굉장히 이제 버는 건 좀 많이 커져 있죠. 근데 당연히 씀씀이가 커져 있으니까 저축도 뭐 찔끔 내지는 뭐 거의 못 하고 있거나. 그런데 역시 잉여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돈이 또 이렇게 있다. 왜 있느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김대리처럼 그렇게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과감하게 저축을 딱 하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돈으로 남아 있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스물스물 없어집니다. 맞아. 그래서 그 부분을 역시 마찬가지로 뭐 김대리의 이 가계부처럼 뭐 김 부장님도 마찬가지로 저축을 해야죠. 그리고 그 목돈을 대출 상환에 쓰든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어떤 뭐 그 목돈을 가지고 뭐 임대형 부동산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우리 집을 상위 입지로 뭐 옮기는 데 사용한다든지 그런 쪽에 어떤 저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면 노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셀코TV 멤버십이 선사하는 특별 콘텐츠 셀코TV 멤버십 가입하고 특별한 혜택을 받으세요. 멤버십 혜택 하나
셀코TV만의 유니크한 이모티콘과 배지, 멤버십 혜택 2, 재테크 찐 고수에게 듣는 1:1 비밀 과외, 멤버십 혜택 셋, 접시도사가 알려주는 1:1 운세 상담, 구독 버튼 옆 가입을 누르고 2단계 중 원하시는 단계를 선택 후 해당 금액을 결제하면 끝! 셀코TV 멤버십과 함께 부자 되세요! 우리가 일단은 주거의 안정부터도 이제 작가님이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주거가 안정되려면 집을 사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시점에서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아니 지금 뉴스에 보니까 계속 집값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러다가 안정적이긴 뭘 안정적이. 그동안에 그렇게 올랐는데 지금 뭐 조금 그 그러니까. 오름세가 진정됐다고 그걸 안정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고지식하니까는 계속 이렇게 자막에 막 이렇게 뭐 안정적이고 뭐 이러다가 뭐 내년에는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이러다가 내년에 집값이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는 거 되면은 내다보시는 전망은 어떠세요? 내년엔 좀 내려가야죠. 저는 이제 일찍부터 집을 사서 어쨌든 집으로는 상당히 그래도 나름대로는 뭐 좋은 어떤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네. 그런 사람조차도 집값 올라가는 게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2017년 전에 집값 올라가는 거는 그냥 좋아했어요. 집값 오르면. 근데 2017년 이후에 오르는 거는 이상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도 마음이 불편해. 왜? 너무 올라버렸어. 이제는 너무 오르고 네. 그다음에 일단 저희들도 이제 저도 애가 이제 20살 넘어갔는데 얘네들도 언젠가 집을 사. 그러니까. 제가 뭐 아무리 비싼 집에 산다고 집을 사줄 수 있는 능력은 아직은 안 되니까. 조금은 보태주긴 근데 해야 될 애들이 텐데. 불쌍하더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나와서 집값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올랐고 또 오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집값을 수요와 공급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2%가 도시예요, 전체 국토에. 네. 근데 그 중에 92%가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어떤 공급을 확대한다 그래서 물론 공급이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서울이라고 보면 우리 서울 인구가 지금 977만 명인데 서울의 아파트가 약 한 180만 채 정도 됩니다. 근데 서울에 공급을 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예를 들면 경기도에 짓는다? 물론 그것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공급일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서울의 공급과 경기도 외곽의 공급은 같은 동질의 공급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막 분양 물량이 막 늘어난다 그러면 뭐 가격에 약간 영향을 주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뭐에 영향을 받냐면 수요 공급보다는 통화량에 영향을 받아요. 근데 지금 통화량이 우리나라가 지금 3,487조 원인데 이게 감이 안 오시죠? 뭐 통화량이라는 게 이게 3,487조가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이제 감이 안 오시는데 이게 불과 2016년도에 2,000조였어요. 그래요. 그럼 지금 2015년 그러니까 몇 년이냐면 한 6년 7년 만에 2,000조가 지금 3,500조까지 늘어났으니까 이 속도가 지금 너무나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이 돈이 풀린 것이 자산 시장에 영향을 준 거는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내년에 우리가 대선이 있는데 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갑자기 수도꼭지를 조이고 틀던 수돗물을 다 잠그고 안 할게 이렇게 하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럴 수는 없겠죠. 이러다 보면 이것은 분명히 시차를 두고 분명히 어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것의 첫 번째는 결국 자산 가격을 밀어올릴 수밖에 없는데 대한민국에서 안전자산이라는 거는 아파트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안전자산이 아파트밖에 없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자극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 세금이라든지 어떤 억제책으로 누르는 것도 나름대로는 한계가 있다고 봤을 때는 진짜 좀 진정이 되고 안정이 되는 게 진짜 정말 바람이긴 한데 지금 우리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똘똘한 1주택에 대해서 막 2주택, 3주택 얘기하는 게 아니라 2주택, 3주택은 그건 모르겠고 내 집 누일 한 채. 그렇죠. 그거는 아무리 비싸졌다 하더라도 목표를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순간적으로 내년, 내후년에 뭐 금리도 올라가고 하니까
뭐 안정 내지는 뭐 살짝 그 지역에 따라서는 뭐 떨어지는 지역도 있을 수는 있겠죠. 주식으로 치면 이제 조정은 한번 그렇죠. 받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 그러나 장기적으로 막 빠진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산 자체가 우리나라 화폐인 원화가 안전자산일 수는 없거든요. 원화는. 네, 맞아요. 아파트만이 유일하게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좀 뭐 이 부동산 아파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판넬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네. 아 이거 대박 아파트 고르는 노하우네요. 이거 중요하죠. 근데 사실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야 아파트 뭐 대박 노하우를 모르냐 뭐 돈이 없지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시장을 알아야 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당장 아파트를 막 내일 모레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아파트의 가치가 어떤 것 때문에 높아지고 낮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그 메커니즘을 알아야 시장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건 꼭 네.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첫 번째. 치안 환경. 네. 자, 이게 그 영어로는 safe neighborhood라 그래가지고 안전한 이웃이다라는 걸로 번역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소위 말하는 이 치안 환경을 뭘로 알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파트, 부동산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걸 위치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그 위치가 지리적인 위치도 위치지만 어떤 커뮤니티, 어떤 공동체냐에 따라서 굉장히 가치가 달라지거든요. 주변 그래서, 환경이나 주변 이런 환경이. 것들. 그래서 이 치안 환경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아파트 반경 1km 내에 유해 시설이나 위험 시설이 있느냐.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대중교통에서 내려서 우리 집 앞 문 앞까지 오는 동안 걸어오는 동안 뒤를 한 번도 안 돌아볼 수 있는데 뭐 이런 무슨 느낌인지 뭔지 아시죠? 알겠어요. 예.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건데 이게 가장 사실은 아파트 가치에서 중요한 가치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네. 저기 한데 듣기로는 지금 이렇게 꼽아주신 걸로는 지금 처음이에요, 네, 전문가가. 그러네요. 네. 그죠? 네, 치안 환경. 그럼 두 두 번째. 번째 대박 아파트 고르는. 학군. 야 이거는 뭐. 근데 사실 이 학군이라는 말은 짝 옛날 표현인 것 네. 같아요. 요즘은 네. 뭐 많은 분들이 아이 안 낳고 자녀를 안 기른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자녀를 키우는 분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네. 당연히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가려면 학교가 좋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이런 학군이 진짜 있었잖아요, 실제로. 근데 팔학군. 팔학군. 네. 근데 요즘은 사실 소위 말하는 뭐 명문대학을 가는 거는 일반 학교보다는 비율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뭐 특목고나 자사고가 많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좋은 학군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좋은 학원 맞아요. 또는 면학 분위기. 네. 면학 분위기라는 게 뭐냐? 반에서 꼴등하는 친구도 엄청 열심히 해요. 그게 바로 면학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아니 그렇게 따지면 저 산 속에 네. 암자에서 고시 패스가 많이 나왔으니까 옛날에. 그게 좋은 학군이야? 예, 좋은 면학 분위기가 뭔지 알겠어요. 네. 절이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져왔어요. 네, 세 번째. 세 번째는 교통. 교통. 이건 뭐 당연히 네.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인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지하철이 거미줄처럼 잘 돼 있고 네. 연계 교통망이 잘 돼 있어서 요즘은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떤 동네라더라도 마을버스 한 두세 정거장만 가면 다 지하철에 닿고 그래서 예전만보다는 아무래도 이게 중요도가 중요도가 떨어졌다기보다는 상대 가치에서의 차이가 많이 안 벌어지는 부분 어느 지역이나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세 가지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1번, 2번, 3번 이 세 개가 집값의 거의 80%를 잡아요. 네, 네, 네. 나머지 4번, 5번은 뭐 중요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1, 2, 3번이 거의 80%를 좌우하니까 중요도 이거는 면에서는 좀 예,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미미하긴 하지만 뭔지 굉장히 네, 궁금한데 궁금하죠? 이거는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 거고. 자, 네 번째. 일자리의 접근성. 일자리. 이것도 중요하죠. 네. 일자리. 그래서 지금 이제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그 직주 근접이라 그래서 네. 직장과 사는 주거지가 가깝기를 굉장히 네. 원해요. 네, 맞아요. 올해 그
출퇴근하면서 길에다가 시간을 버리는 걸 아주 싫어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조금 인기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일자리와의 접근성이 뛰어나죠. 지금 뭐 흔히 얘기하는 강남이나 판교 같은 경우 네, 그렇죠. 가장 일자리들이 양질의 일자리들이 밀집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일자리 접근성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예를 들면 경기도 파주에 내가 근무해 직장이 네. 그러니까 경기도 파주에 근무하니까 내 직장하고 가까운 데가 좋은 아파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해석이잖아요. 일반적인 대중이 봤을 때의 느끼는 일자리 접근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난 내 직장에서 가까우니까 이 아파트가 무조건 좋은 아파트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판교 예를 드셨으면 이쪽 서쪽 지역에서는 우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곳 마곡 있잖아요. 여기도 일자리 접근성 때문에 많이 오르고 많이 있잖아요. 올랐죠. 그렇죠. 굉장히들 네. 선호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일자리 접근성. 네. 마지막 5번째. 네. 자연 접근성 및 조망. 자, 이거 요즘에 많이 치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는 이제 자연 접근성으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 원문에는 워터라고 나와요. 워터 액세스 앤 뷰라고 그래서 워터로 접근이 강해 가능하든지 아니면 워터가 보이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워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대표적으로 뭐 서울에 아주 굉장히 그 초프리미엄 지역 뭐 압구정동이라든지 한강변 동부 이촌동이라든지 반포라든지 이게 다 한강뷰란 네.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물하고 가깝게 있으면 무조건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1, 2, 3번이 워낙 완벽한데 플러스 물일 때 굉장히 가치를 발휘하는 거지. 이거는 별론데 물만 가깝다 그래서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집 앞에 뒤에 산이고 물이 있는데 1, 2, 3이 일단 기본적으로 갖춰진 상태에서 이 물이 보이면 굉장히 프리미엄이다. 금상첨화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 2, 3번이 80%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한번 정해지면은 안 변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미세하게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20년 전에 가장 부촌, 30년 전에 부촌이 지금 가장 부촌이냐라고 보면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이 5가지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진 않겠지만 이 5가지가 미세하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이미 엄청 이미 비싸다. 엄청나게 비싸요. 이미 엄청 비싸. 자, 이 대박 아파트를 우리는 정말 노력해서 찾아내야 되고 골라야 되고 한데 이 대박 아파트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로 우리가 이건 해선 안 돼. 이런 피해야 될 아파트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치안이 불안하며 학군이 안 좋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를 보면 이런 아파트를 하면 안 된다. 투자하면 안 된다. 그런 것도 있긴 있죠. 라고 하는 아파트. 글쎄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그 서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서울 아파트를 원하는데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한 경기도. 그래서 경기도에 이제 뭐 지금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이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라 그래서 막 서울에 내가 직장인데 평택 오산 막 이런 데다가 분양을 해버리면 너무 접근성이 안 좋은. 이거는 사실은 뭐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여기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아파트가 워낙 나중에 미래 가치가 있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아파트는 내가 사용해야 될 자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걸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아파트를 지금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든 뭐 영끌을 하든 뭘 하든 해서 내가 일단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살까요 말까요? 이걸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실거주 목적이고 무주택자가 구입하는 거다라고 하면 본인의 계획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냥 해라.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내가 투자의 차원에서 하는 거라면 또는 뭐 2주택, 3주택이다라고 하면 다른 걸 봐야 되겠지만 집값이라는 게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펼쳐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통화량 확장되는 시대에 인플레이션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본인의 계획대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것만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자리의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런 것만 아니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투자하는 것은 괜찮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청약으로 몰리는 건데 아까 3기 신도시 잠깐 말씀하셔서 그런데 3기 신도시가 여러 군데 있어요. 네네. 근데 내가 다니는 직장이 서울로 따지면 서쪽 끝에 있는데 그 저쪽 동쪽에 있는 하남이나 3기 신도시 남양주. 거기를 딱 신청을 했어. 나중에 당첨이 됐어. 거기 실거주 해야 되는 거잖아. 실거주 이거 해야죠. 어떡할 거냐고 이거 어떻게 다녀? 뭐 그래도. 참고 다녀야죠. 그래도 하는 게 되면 다행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탐나는 재테크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